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분석에서 빠져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회의장.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컨벤션홀. 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안보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국 출신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서슴없이 내뱉은 한마디였죠.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표된 주요 안보 보고서 중 약 78%가 한국을 중견, 동맹국 수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었으니까요. 핵잠수함도 없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없는데 대체 뭘 기대하겠습니까? 북한 문제도 결국 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국방연구소 소속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치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놓은 분석 중에서 진짜 안보 전략이라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보학과 석좌 교수이자 전직 미 해군 정보국 대령 출신인 캐서린 월시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오며 말을 이었죠. 한국을 제외시키자고요? 혹시 여러분은 작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률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북한 불법 해상, 환적 적발 건수의 63%가 한국 측 정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핵 개발 자금 추적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곳도 서울입니다. 여러분이 분석에서 빼버리자는 그 나라가 사실은 이 판의 설계자라는 걸 모르고 계신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캐서린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세계가 상상조차 못한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 작전이 성공한다면 북한 정권의 금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무슨 작전을 말하는 걸까요? 캐서린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좋습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은 직접 확인하게 되실 테니까요. 그때 가서 한국을 다시 평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2026년에 무조건 대박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뜨거운 반전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과연 그 회의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캐서린 박사가 말한 작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핵 확산 방지 전문가로 일하다가 2023년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한국 정보기관과 함께 북한 비밀 재정 추적 업무를 맡게 됐죠. 솔직히 처음엔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도 서울 근무, 뭐 휴가 겸 다녀오는 거지 뭐 하는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남산 근처에 있는 한국 측 정보 분석센터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소집 연락이 왔죠. 새벽 4시였는데도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북한 노동당 비밀재정실 소속 고위 간부 일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침착하게 보고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자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외화조달국 부국장을 지낸 인물로 핵개발 자금과 김정은, 비자금 관리를 총괄해온 핵심 인사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해 일가족 전체가 사흘 전부터 평양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또 한 명의 고위 간부가 도망친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탈북 사례야 드물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억만금을 써서라도 이 가족을 찾아오라고 말이죠. 억만금이라니요. 북한이 돈이 없어서 주민들 굶기는 판에 탈북자 한 명 잡겠다고 억만금을 쓰겠다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옆에 앉은 CIA 분석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한국 측 정보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 머릿속엔 북한 비밀 계좌, 위장 무역회사, 제3국 페이퍼 컴퍼니 목록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가 입을 연다면 북한 정권에 금고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었어요. 세계 안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국 측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밀러 씨, 이 일이 성공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선생님 나라에도 판이 바뀝니다. 각오하세요. 그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요. 며칠 뒤 저는 국정원 본부 지하에 있는 특별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탈북 가족의 과거 신상 자료를 상세히 브리핑받게 됐어요. 화면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평양 노동당 본부 앞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 승용차 특급 병원 진료 기록, 보위부 전용 상점 출입 내역. 이 남자와 그 가족은 북한 최상층 특권 계급이었어요. 북한 주민 1000명 중 1명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이 집안은 3대째 당 고위직을 지낸 핵심 가문입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고 아버지는 김일성 직속 경호원이었습니다. 이 남자 본인은 모스크바 유학파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게 됐죠. 김정은 정권 출범 후엔 핵개발 자금 조달 책임자가 됐고요. 화면이 넘어가면서 평양 고급 주택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층짜리 양옥집에 작은 정원까지 딸린 집이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집에 산다는 건 곧 권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망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분석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024년 말부터 김정은의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외화벌이 부서가 주요 타깃이었죠. 한 사람이 찍히면 3대가 사라지는 게 북한 연좌제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개 처형장에 흐릿한 위성 사진이 떴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12월에만 외화 조달 관련 간부 17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이 남자의 직속 상관도 그 명단에 있었고요. 그가 다음 차례라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남자에게 탈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아무리 권력과 부를 누렸다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지고 가족 전체가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는 곳이 북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함께 탈출을 시도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어요. 보통은 본인만 먼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면 위험이 몇 배로 커지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는 아내와 20살 아들, 18살 딸까지 모두 데리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면서 가족 사진을 봤어요. 평양 어느 공원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재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합동으로 추적 중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분석관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브리핑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통계나 정책 문서로만 다루던 북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 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떨어야 하는 공포의 공간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탈출 준비 과정에 대한 자료였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조선족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정보였죠. 이 남자는 최소 6개월 전부터 탈출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무역상과 비밀리에 접촉했고 금괴 30kg을 선불로 건넸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200만 달러 상당이죠. 200만 달러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탈출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든다니요. 문제는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느냐였습니다. 본인만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내와 자녀까지 데리고 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화면에 압록강 국경 지역의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로 표시된 게 북한군 초소였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수면제를 이용해 경계 병사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수면제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는 평양의 특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통해 강력한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몇 주에 걸쳐 실험을 했죠. 빵과 음료에 약을 섞어서 냄새가 나는지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분석관이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아내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밤마다 부엌에서 혼자 뭔가를 하고 있었대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가족을 모아놓고 탈출 계획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평양의 어느 밤 거실에 모인 4사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여길 떠나야 한다고. 들키면 모두 죽는다고. 아내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숙청 명단을 보여주면서 설득했죠. 가만히 있어도 죽고 도망쳐도 죽을 수 있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자고요. 분석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들은 분노했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자기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따졌대요. 딸은 그냥 울기만 했고요. 하지만 결국 4사람 모두 같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라고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보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절박한 생존기였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이 됐거든요. 부엌에서 빵에 수면제를 섞으며 떨고 있을 아버지의 손, 남편을 붙잡고 울던 아내의 모습,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던 아들과 딸. 그들에게 그날 밤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틀 뒤 저는 가장 중요한 브리핑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탈출 당일 밤에 대한 재구성이었어요. 2021년 10월 2일 밤 11시. 분석관이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수면제를 섞은 빵과 음료를 바구니에 담아 압록강변 초소로 향했습니다. 명목은 야간 순찰 격려 방문이었죠. 고위 간부가 가끔 하는 일이니 병사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압록강 야간 위성 사진이 떴어요. 북한 쪽은 거의 깜깜했지만 중국 쪽은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 경계선에 작은 빨간 점으로 초소가 표시돼 있었고요. 초소엔 병사 4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가 바구니를 내밀자 병사들은 기뻐하며 받았죠. 하지만 한 병사가 빵 냄새를 맡으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들켰다는 건가요? 그 순간 이 남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선임 병사가 뭘 따지냐. 그냥 먹어라며 빵을 물어뜯었고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죠. 분석관이 잠시 멈췄어요. 20분 후 병사들은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40분 후엔 4명 모두 깊은 잠에 빠졌고요. 그때 덤불 속에 숨어있던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철조망을 넘어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10월 초 압록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수온이 약 섭씨 5도 정도였을 겁니다. 어른도 5분 이상 버티기 힘든 온도입니다. 화면에 압록강 폭이 표시됐어요. 약 200m. 그리 넓지 않아 보였지만 얼음물 속에서 200m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업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갔고요. 물속에서 4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순찰선이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기 시작했죠. 4사람은 목까지 물에 잠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딸은 아버지 등에 매달려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입술이 파래졌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몸서리쳤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얼음같이 차가운 물, 그리고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서치라이트.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소리를 내도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서치라이트가 지나간 건 3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순찰선이 멀어지자 4사람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딸이 아빠 추워요라고 속삭이자 아버지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게 2021세기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4사람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강변 덤불 속에서 기다리던 조선족 브로커가 그들을 폐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잠시 몸을 녹인 뒤 바로 화물트럭에 숨어 단둥을 빠져나갔죠.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지나가는 차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로부터 며칠간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도는 추정망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왔거든요. 화면엔 중국 지도가 떠 있고 그 위에 빨간 선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합동 추정망이었죠. 북에서 억만금을 걸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브로커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상황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지금 동북 삼성 전역에서 이 가족을 찾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화면 한쪽에 작은 파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탈북 가족의 추정 위치였어요. 빨간 선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파란 점 하나. 마치 게임처럼 보였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저 파란 점이 멈추는 순간 4사람의 생명도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단계가 제일 위험합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중국 땅에선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거든요. 오직 조선족 네트워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파란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서 톱밥 냄새를 맡으며 떨고 있겠죠. 다음 날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단둥 검문소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물트럭이 검문에 걸렸습니다. 공안이 짐칸을 열어보겠다고 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재빨리 담배 보루와 술 한 병을 건넸고 공안은 대충 확인만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짐칸 구석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담배 보루 하나, 술 한 병.
그게 네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폐가 창고에 숨어 있을 때 인근을 순찰하던 공안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고, 여관에 숨어 있을 때는 브로커가 위장 신분증을 만들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죠.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구나. 총도 탱크도 없지만 분명한 전쟁. 한쪽은 네 사람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한쪽은 네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전쟁이었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파란 점이 드디어 제3국 접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은 거였거든요. 한국 측 네트워크와 접속 완료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작전권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 땅만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3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길도 위험하거든요. 특히 공항이 제일 문제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맞아요. 공항엔 감시 카메라도 많고 보안 검색도 철저하잖아요.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이 제3국 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들어온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화면엔 공항 비공개 통로가 보였어요. 일반 승객들이 쓰는 통로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밀 동선이었죠. 저는 이런 통로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탈북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왔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로 걸어오는 모습. 압록강을 건넌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국 정보 요원들이 그들을 둘러쌌어요.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킵니다.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딸도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고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한국 요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이 가족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즉시 특별 보호 대상으로 분류됐어요. 서울 외곽의 비공개 숙소에 배치됐고 24시간 경호가 붙었죠. 저도 몇 차례 비공개 면담에 배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면담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얼마나 지쳐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들은 차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보요원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먼저 북한 비밀재정실의 조직 구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약 석 시간 동안 면담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어느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사무실, 외부와 단절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오직 5명만 접근할 수 있는 금고 이야기까지. 우리는 14개국의 위장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중국 단둥의 수산물 회사, 싱가포르의 해운사, 말레이시아의 파뮤 수출업체. 겉으로 보면 평범한 회사들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북한 외화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들이죠. 한국 요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노트북을 열어 기록했습니다.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석탄이나 무기를 제3국에 팔면 그 돈이 위장회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나 홍콩의 비밀 계좌에 모입니다. 그 돈이 핵개발로 흘러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 한 해에만
약 10억 달러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였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고요?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0억 달러.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인데 김정은은 그걸 핵무기에 쏟아부은 겁니다. 면담은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위장 회사 명단, 비밀 계좌 번호, 거래 방식,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이름까지.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보 요원들의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을 배려하는 따뜻함도 잊지 않았죠. 물 좀 드시겠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쉬어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구나. 어느 날 면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요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밀러 씨,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정보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가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의 본질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단순히 정보만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려는 나라. 면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이 가족의 증언 자료를 정리해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자료가 공유됐죠. 며칠 뒤 저는 화상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화면엔 미국 국무부, 재무부, 유엔 안보리 대표들이 떠 있었어요. 이 자료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겁니까? 미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정보기관이 3주 이상 교차 검증했고 제가 직접 면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료를 검토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회의 끝 무렵 유엔 대표가 말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겠습니다. 선박 추적을 강화하고 위장 회사들을 차단하고 비밀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압록강을 건넌 4사람의 용기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 후로 몇 달간 국제사회는 바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재무부는 북한 관련 회사 리스트를 대폭 확대했죠. 유럽과 아시아 각국도 선박 추적 시스템을 강화했고요. 그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은 서울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탈북 가족이 흘린 눈물과 한국 분석관들의 밤샘 작업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예전엔 우리가 늘 한국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거꾸로였구나. 한국이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어느 날 저는 한국 측 팀장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팀장님, 솔직히 처음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팀장은 빙긋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그래요.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보니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더군요. 가장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밀러 씨,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거든요. 휴전선 너머엔 아직도 총구가 우릴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준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각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기술 교육을 받고
중견기업 용접 기사로 취업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벌써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딸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한국 문학을 전공하기로 했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엔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무릎 치료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선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오래된 부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는 시장에 나가서 평범하게 장을 보고 흥정을 하며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호 대상이에요.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끝까지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 이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게 됐어요. 물론 비공개 경호 하에서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한강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밀러 씨, 제가 처음 이 강을 봤을 때 울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록강 얼음물 속에서 떨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들은 해냈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상 받았대요. 성실 근무상이래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시를 읽는다고 하더군요. 윤동주 시인이 제일 좋대요. 저는 뭉클했어요. 이 가족이 이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구나. 감사합니다, 밀러 씨. 그리고 한국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우릴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줬어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대신 저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물결, 지나가는 유람선, 다리 위의 불빛. 이 평범한 풍경이 누군가에겐 꿈꾸던 자유의 모습이구나.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선 사람들이 웃고 버스가 지나가고 누군가는 한강을 달리러 나가겠죠.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풍경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 목숨 걸고 그들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저는 예전에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약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나라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가장 용감한 나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곳에서 말없이 싸우고 있죠.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동생이 한국에 오게 된다면 바다도 산도 보여주겠지만 무엇보다 이 나라가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2026년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진실을 보고 계시니까요.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세상은 반드시 좋은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에 대해, 자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고맙습니다.